현재 민주당의 절대자처럼 보이는 이재명. 이재명의 정치적 위상은 민주당 역사를 통틀어도 손꼽을 만큼 압도적인데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평은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가 이재명을 막 경계하면서 말한 거라서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위상이 정치 신들의 시대라 불렸던 삼김 시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시 영향력을 능가한다. 이제는 막 아우라고 보여. 이런 평가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재명, 원래는 철저한 비주류였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번 대선은 뭐 이재명이 되냐 안 되냐 프레임이 다겠네. 약간 좀 심심하겠는데? 하고 있었는데 다이나믹 코리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죠. 대선을 불과 한 달여 남긴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죄가 있다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하면서 혹시 대선에 이재명이 못 나가는 거냐? 뭐 한참 우리가 떠들썩하고 머리를 싸맸는데요.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고법에서 일주일 만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잡겠다고 하면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할 의지가 없다. 이것도 재차 강조했어요. 다시 원점이네요. 이 소동을 거치는 동안 아까 말했던 절대자 이재명의 지지율 혹시 꺾이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결정판 아니냐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은 여전했고 지지층은 결집했습니다. 명실상부한 1인자 자리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이런 정치적 위상은 오히려 철저한 비주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비주류의 정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기득권, 주류 스펙의 반대, 이걸 비주류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최소 중상층 집안의 경기고 서울대, 플러스 관료 혹은 판검사 정도는 돼야겠죠. 여기서 바로 윤석열이 떠오르죠. 결국 망하긴 했지만 윤석열의 경우가 전형적인 주류 스펙자입니다. 반대로 이재명은 경북 안동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7남매, 그것도 7남매 중에 가장 느낌 없는 5째로 태어났고 중고 시절을 공장에서 지내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기까지 흙수저죠. 그러다 짜잔, 사시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판검사가 돼서 제도권 편입이다. 이런 걸 도모할 수도 있었는데 변호사, 그중에서도 돈과 권력에서 제일 제일 척을 진 인권 변호사로 출발을 합니다. 이어서 성남에서 시민활동을 하다가 수개월간 공을 들인 프로젝트가 시의회에서 바로 킬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뻑친다. 이거 정치권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입당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다시 출발을 하면서 주류의 무대에 발을 내디딘 거죠. 하지만 무대는 주류가 주인공이죠. 정치 신인 이재명은 루키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민주당 주류와 접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주류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한 그룹입니다. DJ 계열은 평민단 시절부터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계열은 참여정부를 거쳐 친노 중심으로 당의 중심축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재명은 처음부터 이들과 최루탄 연기를 나눠 마신 이른바 운동권도 아니었고 인맥으로 엮일 선배도 없는 철저한 민주당의 비주류였습니다. 출발 시점의 계파를 굳이 꼽자면 DY계인데 DY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죠? DJ계 짝퉁인가? 이게 정동영이에요. DY. 그렇게 크게 느낌이 없죠. 본인도 까먹었을 것 같아요. 대비되는 정치인을 꼽아보면 이런 비주류적 이력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임종석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력을 한번 읊어보자면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 시절에. 그리고 전대협 3기 의장. 그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선고. 이거 민주당 의원이라면 하나 정도 있어야 나 민주당 의원이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이력이 이재명에게는 없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당선이 그의 정치적 첫 성공이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변방의 성남시장으로 취급됐습니다. 측근들도 스스로를 권문세족에 대비되는 육두품이다 이렇게 자조적인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요. 예를 들면 전임 상대당 시장이 재정을 엉망으로 해놨는데 나는 이 빚 못 갚는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빡 하질 않나.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 당시에는 기존 제도권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행정을 막 펼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무상? 저는 빨갱이야. 이런 지적을 받을 법한데 그런 비판들이 당시에 바로바로 나오질 못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강호의 정파들이 쓴 소식을 안 쓰고 막 새로운 소식을 쓰니까
하면서 바로 반응을 못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주류와는 다른 스타일의 어법, 화끈한 어법을 구사하는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를 뾰족하게 비난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PR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재명은 당시부터 굉장히 뾰족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사이다가 팡 터져서 모두가 깜짝이야, 이 사람 누구야? 알게 된 거는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박근혜 하야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원해도 하야 못하겠다. 탄핵해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탄핵될 입장이면 지가 슬프게도 지금은 우리에게 탄핵이 굉장히 익숙하고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미래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 이런 정치 이벤트가 됐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탄핵해야 한다, 하야시켜야 한다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전국적인 인지도를 그렇게 얻은 이재명 2017년 경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지고 경기지사에 당선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주류 그룹인 친문 세력과 척을 졌겠죠. 경쟁하던 사이였으니까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성남시장 때처럼 또 시원한 혹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정책 드라이브를 계속 펼칩니다. 작백수 계곡 없앤 얘기, 이거 정말 유명하죠. 코로나19 당시에 신천지 교회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해 이렇게 시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언론 같은 데서 저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들어가서 저렇게 해도 돼? 그랬는데 환호를 받았고 결국 정부도 경기도 수준으로 강력한 관리 정책을 따라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말 나올 법하죠. 그래, 이재명이 일은 잘해. 그런데 사람이 영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좀 무섭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나온 단초가 이때예요. 그 김부선과의 로맨스, 그리고 셋째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형수에 대한 거친 역설, 해경국 김씨, 다 이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재명의 체급이 상당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국민의힘, 당시 보수 정당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했고요. 특이한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해경군 김씨 이거 의혹 정리될 때까지 일단 탈당하고 정리되면 그때 다시 돌아와. 이렇게 공개 요구를 받기도 했어요. 왜냐고요? 비주류였으니까요. 주류에게 빚을 지거나 각종 연호로 엮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주류 세력의 위협이 되는, 그리고 눈에 띄는 비주류였습니다. 2020년 7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에 당내 입지를 견고히 다져서 주류의 견제는 계속됐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낙연 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다 몸에 배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속뜻이 내가 주류야, 내가 적통이야 이런 의미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백두혈통이냐, 정치인의 대표 뽑는 자리냐 이런 생각들을 할 만도 하죠.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주류의 적통, 적자 여부가 너무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 혈통 좀 있어, 피 좀 있어, 정치인회에서 나도 저쪽 바깥 자리 한 자리 정도는 할 만하지 않아?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 비주류야. 정면에서 인정을 해버립니다. 핏줄로 따지면 나는 서자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이재명은 자신의 이런 비주류 정체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죠. 친문 진영이 드루킹 사건 등으로 분열하고 혼란에 빠졌을 때 이재명은 7인회 같은 참모 그룹을 구축하고 기존 주류 세력의 이탈 의원들도 포섭을 하면서 당 장악력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 대표가 됐죠. 적통이 아닌 비주류인데 당을 장악했다? 그러면 나 이재명이야. 더 확실하게 내 모습을 보여줄게. 스타일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포인트. 이재명은 마키아벨리스트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한 군주의 자질 중에 이재명이 선택한 게 뭘까요? 사랑을 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나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인 거 보여줄게. 24년 12월 민주당의 총선 공천에서 나온 비명 횡사라는 표현 기억하실까요? 설마 저 사람은 못 자르겠지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임종석 같은 사람들, 이른바 적통 그룹들이 잘렸어요. 공천을 못 받은 거죠. 이 시기에 마침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대표로 선출되고 떠오르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이러면서 운동권, 특권 나타났어요.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라?
이재명이 안에서 먼저 자기가 막 운동권을 축출하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대표의 대표 어젠다가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진보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내 비주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인데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뭐냐? 혹시 자네 반 이재명인가? 비이재명인가? 비이재명이면 안 되네. 유치원 3법 드라이브를 걸고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박용진이 반 이재명 스탠스의 어떤 선봉 주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잘렸습니다. 이때 민주당의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언론들도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에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비명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자르면 안 되지. 이재명은 그래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표를 잃지 않을까? 잃을 거야 라고 다들 걱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가 두려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권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희화화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 선출 후의 단일화 과정을 보고 사람들 비판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방식을. 웃음거리, 조롱거리, 뭐 여기에 더 가까운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후보 선출 이후에 단일화 스탠스가 180도 바뀐 김문수와 막 찐 당황한 한덕수 가지고 만들어진 밈들 보면은 다들 재밌어해요. 막 서로 돌려보고. 그런데 이재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판하는 쪽에서 이재명을 조롱하기보다는 악마화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적이 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희화화나 조롱의 대상으로 보는지 이거는 권력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훨씬 더 힘이 세다는 증거기 때문이에요. 평소 언행, 정치적 결단 이 모든 게 비주류 스타일이었는데 이재명이 권력의 본질 하나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 가장 훌륭한 요새는 민중의 증오를 받지 않은 것이라는 군주론의 주문에도 충실합니다. 최근 예를 한번 볼까요? 파기환송심 이후에 국면을 돌파한데도 이재명 대 기득권 이 구도를 적극 활용한 게 대표적인데요. 나 비주류니까 엘리트 주류 세력에게는 미움받아. 대신 나는 민중으로부터 탄탄한 지지가 있어. 그게 권력의 원천이야. 라는 겁니다.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을 통해서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이재명의 인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인기일까요? 아니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다져진 지지일까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정치 엘리트 층에 가까워 보이세요? 아니면 민중 혹은 대중에 가까워 보이세요? 이재명의 강한 정치적 자원은 정치 엘리트보다는 민중, 대중에 더 가깝습니다. 저명한 정치학자예요. 샤츠 슈나이더가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향성의 동원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동안도 그랬지만 6월 3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재명은 기득권과의 갈등을 대중적인 의제로 만들었고 만들어 나갈 겁니다. 기득권과 민중의 갈등이라는 이 대결 구도, 피부에 와닿고 일반의 어떤 사고방식, 편견에 딱 맞는 구도를 갖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배가 되거든요. 긴 설명이 필요 없고 직관적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주류 기득권, 부패 엘리트를 척결하려고 하는데 저항이 너무 거셉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계속 국민, 민중을 호명할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요즘은 좋은 말로 하면 중도 확장, 나쁜 말로 하면 변절,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빈집털이 우클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보수였다고? 그리고 지금은 성장이 중요한 때다. 분배 아니었어?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국힘은 감세, 민주당은 즉세 아니었나? 그리고 또 코스피 5천 가보자. 금융자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민들께서 금융시장에서 또 자본시장에서 좀 혜택을 누리면 좋겠어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죠. 청년배당, 무상교복 이런 얘기를 하던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과 우클릭하면서 국민의힘 빈집털이를 막 하는 이재명이 같은 사람 맞아요? 대답을 드리자면 당연히 같은 사람이죠. 이재명은 대중의 욕망을 잘 잡아내고 그걸 아젠다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시대정신일 때 나온 게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아젠다로 대통령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뭐랄까요? 좀 솔직하고 조금 음울한 얘기를 거칠게 하자면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시절이죠. 주식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시대라는 게 그 방증입니다. 월급 모아서 전공법으로 사다리 올라가기는 글렀어. 당장 내 궁핍한 삶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 저 위로 가고 싶어. 이런 욕구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시대죠. 경제 민주화라는 아젠다로 정권을 잡았지만 뭐 정권도 실패하고 경제 민주화도 실패한 박근혜 정부 이후에 공동체의 어떤 선한 목표,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개개인들의 욕망은 산재해 있잖아요. 먹사니즘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젠다로 보입니다. 욕망에 충실하되 잘 먹고 잘 살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특별히 이 아젠다를 적대할 세력도 마땅히 없는 거죠.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그리는 세계관, 지향한 세계가 뭔가요? 사실 뭐 또렷한 세계관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비효율을 줄이고 영리하게 자원을 배분하고자 한다는 것, 미움을 받을지언정 윤석열처럼 조롱받고 희화화되진 않을 거라는 것, 여기까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상의 어떤 지향을 갖고 있나 확인할 길이 모호하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승리를 할 때까지 감추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전략적으로. 뉴스 지나갑니다. 자, 이제 다시 절대자가 된 이재명으로 돌아와 보죠. 대세론이라는 표현도 요즘 무색해 보이죠. 이재명에 대한 선호를 떠나서 이번 선거의 프레임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짜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고시 출신 관료 체제를 선호하는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를 힘들게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보세요. 결국 유야무야 됐지만 사법 엘리트 모임인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파기환송심까지 낸 것도 한번 보세요. 이재명의 비주류성을 새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의 비주류성은 어떤 세력에게는 본능적인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비주류가 잡으면 주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세력에게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바꿀 동력처럼, 희망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이 가라앉고 남게 될 것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이재명의 행보입니다. 양당제에 고착되다 못해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정석대로는 못하지. 개싸움이다. 이런 식의 정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재명은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최선이 아닌 차악의 결과로 선택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바람대로 승리를 한다면 전선 바깥쪽의 적군도 감화시킬 수 있는 자비로운 패권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 엘리트와 고시관료 엘리트에게 견제당했던 비주류, 민주당 본진에서조차 주력 자산을 상속받지 못했던 비주류,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힘들었던 캐릭터 이재명은 6월 3일 어떤 성적표를 들게 될까요?